자, 약물학 특강 들어갈게요. 우선 1교시는 기론적인 거 몇 가지 들어갈 거예요. 자, 우선 제일 먼저 신약 개발 과정 들어가자. 내가 고혈압약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어떤 물질을 쓸 것인가? 제일 먼저 후보 물질의 탐색이야. 자, 그 다음에 내가 우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전 임상 시험이라 부르거든요. 요거는 제일 중요한 게 동물 통해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약물의 안전성, 그 다음에 독성은 없는지, 효능은 있는지, 부작용이 있는지 우선 확인해요. 동물한테 크리티컬한 독성이 없거나 적당히 괜찮다 하면 전 임상시험 패스 통과.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뭐 하냐면 임상시험에 들어갈 거야. 이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들어갈 거예요. 우선 1상이라는 시험이 있고 2상, 3상, 그 약간 신약 개발에 관심 있으시는 분들은 뭐 뉴스에 어느 회사가 3상을 통과했다. 그거 엄청난 거야. 3상을 통과하면 그러면 FDA에서 승인을 받은다. 우리나라라면 KFDA고요. 미국이라면 FDA예요. 자,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할까? FDA 승인이 돼. 그런 다음에 드디어 뭐 할 거냐면 시판하는 거야. 시판하면서 팔로우업 하는 걸 뭐라 하냐면 4상이라 부른다. 자, 그러면 임상시험 다시 하나 보자. 자, 임상시험에서 우선 첫 번째, 이거는 소수의 건강한 지원자예요. 대상이. 지하철 같은 데 보시면 뭐 일반인 대상으로 임상시험 대상자를 모은다. 뭐 그런 거 보이실 거든. 뭐 약대 가시면 약대,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사 같은데 그런 거 붙어 있어요. 임상시험 할 사람들. 그래서 방학 동안에 해가지고 뭐 용돈 벌고 이랬었거든. 자, 소수의 건강한 지원자를 통해서 저 소수는 제약회사 능력에 달려있다. 뭐 내가 돈이 많으면 보통은 100명, 뭐 100명 단위로 하는데 돈 많으면 1000명 단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약물의 안전성, 용량 등을 확인을 해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다. 자, 그런데 괜찮아. 이제 적절히 약도 괜찮은 것 같아. 경제성도 있고 이 정도 투약하는 거면 먹는데 불편도 없고 그러면 1상 통과. 또 1상은 더 세분적으로 뭐 1상 A, 뭐 1상 B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크게 1상으로 나눌게요. 자, 1상 통과.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하냐면 소수의 환자예요. 고혈압 환자 대상으로 할 거다. 자, 약물이 예상한 기전을 통해 작용하는지 검토하고 약물이 효과가 있는지, 나 고혈압약인데 혈압 낮춰야 되잖아. 혈압 낮추는지. 그 다음에 이 약이 딱 먹었더니만 혈압은 났는데 기침을 계속 해야 되거든. 에이치 막 계속 컬컬컬거리면 그런 크리티컬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요. 약이 부작용이 없을 순 없는데 크리티컬한 거 없으면 되는 거거든. 보통 약들은 위장장애 다 가진다. 자, 그런 게 없다면 2상 통과. 자, 이제 3상 들어간다. 3상은 다수의 환자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약회사 능력에 따라서 뭐 1000명, 5000명 쓸 수도 있고 돈 많은 회사는 10,000명까지도 쓰기도 해요. 자, 대상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마지막으로 안전한지 효과 있는지 정말 부작용 없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자, 3사 사람도 많아. 그런데다가 이제 저 많은 사람을 대상하니까 기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개발 비용 진짜 천문학적이라 얘기하는데 그 개발 비용의 대부분이 3상에 소용되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회사 중에 1상, 2상 통과하고 나서 3상은 자금적인 문제로 우리가 못하는 거지. 그럼 3상 이제 그거를 어디다 외국에 회사에 팔기도 해. 자, 그래서 했더니만 괜찮아. 그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FDA가 승인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판매해요. 그래서 밑에 시판 이후에 이제 투여를 해. 그런 다음에 환자들로부터 이제 병원, 각 지정병원이 있을 거거든요. 지정병원의 의사들이 팔로우업을 해요. 추가적인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투여를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괜찮은지, 경제성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걸 4상이라 부른다. 자, 그래서 크게 요렇게 나눠줄 거야. 동물 대상, 사람 대상, 건강한 사람, 환자, 많은 환자. 그러고 나면 이제 팔로우업하게 진행할 거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 하나 들어갈게요. 자, 두 번째 약물 동력학이라 얘기할 건데 약이 들어와서 어떻게 작용하냐. 우선 약을 투여해. 내가 먹지. 자, 그러고 나면 약이 흡수가 돼야 돼요. 흡수가 돼서 혈류로 들어와. 혈류로 들어온 다음에
그 녀석이 조직으로 이동을 해야 돼. 그걸 뭐라 하냐면 분포라고 해요. 분포가 될 거고, 분포가 돼서 뭐 심장에 가거나 또는 분포가 돼서 뭐 근육으로 가거나 그런 다음에 그 녀석이 뭐 할 거냐면 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분포하고 약물 작용을 하거든요. 자, 작용했어. 열 내렸어. 그러면 이물질, 내 물질 아니야. 내 거 아니니까 반드시 내보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대사를 하고, 대사는 우리 몸이 세포잖아. 우리는 세포로 구성됐죠. 근데 세포막이 지질이야. 그래서 세포 안으로 못 들어오게 이걸 친수성을 높여가지고 배설을 시킬 거야. 그래서 친수성 높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 몸 밖으로 배설, 배출시켜야 되죠. 요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우선 제일 먼저 투여를 할 건데, 가장 기본적인 약물 투여법이 뭐냐면 경구 투여야. 입으로 먹는 거. 그 다음에 입 먹는 거 말고를 뭐라 하냐면 비경구 투여라 불러요. 여기 하나 보자. 자, 경구 하나 들어가. 경구 들어가면 꿀떡 먹었으니까 식도 지나서 위를 가서 위에서 붕해도 되고 일부는 흡수되고 소장 가서 보통은 소장에서도 많이 흡수되죠. 그죠? 자, 소장 간 다음에 이 약물들 지용성 약물은 상관없는데 친수 약물들은 보통 관문맥 통해서 간으로 가서 간에서 대사가 돼.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약들이 약효를 소실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심장 가서 전신으로 분포가 돼야 돼. 분포가 돼야 되고 또한 전신에서 분포된 다음에 작용하고 또 혈류 따라 돌죠. 그런 다음 다시 또 대사돼서 배설돼요. 근데 이렇게 위에서 뭐 간에서 위에는 위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 붕해되고 변형될 수가 있고 간은 여러분 아시는 거 있어요. 사이토크롬 P450. 그 녀석이 대사를 해가지고 약효를 없애기도 해요.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경구투여고 설하 혀 밑에 넣는 거 얘기를 해요. 혀 밑은 바로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거든요. 바로 심장, 직장 좌약 있죠. 애기들 약 잘 안 먹는 애들 해열제, 좌약 해열제도 있긴 해요. 그래서 직장, 주사, 흡입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바로 심장을 통과해. 좋은 점은 뭐냐면 간에서 대사되는 이걸 우리가 초회 대사 통과라 부르거든. First pass 메타볼리즘이라 불러서 간에서 대사돼서 뭐 활성을 잃는 그런 얘기를 할 건데 밑에 체크해 드릴게요. 근데 요런 비경구 투여는 초회 대사 효과를 또는 초회 통과 대사를 패스할 수 있기 때문에 약효가 조금 더 경구보다는 좋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밑에 하나 들어갈게. 자, 제일 먼저 경구 투여. 그냥 약 먹잖아. 제일 보편적. 간편하고 값이 싸니까 상대적으로. 주사 같은 경우 생각하시면 병원 가야 되거든.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단점 하나 들어가자. 단점. 위장관에서 또는 간에서 불활성화 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기는 해요. 나이트로글리세린 요거 NO 생성하죠. 그래서 요거 뭐 할 거냐면 심장에 관상 혈관을 이완할 거야. 우리 심장세포 혈관이 막혔거나 해서 심장세포가 약간 이제 괴사가 조금 일어나는 거 협심증이라 부른다. 근데 이런 협심증, 좀 심하면 사실 심근경색 또는 심장마비라 부르는 거. 그럴 때 응급으로 뭐 처리하냐면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 넣어요. 원래는. 그럼 바로 모세혈관을 통해 가지고 바로 심장으로 가는데 어떤 분들 꿀떡 삼키기도 하거든. 근데 사실 진짜 니트로글리세린 요만해요. 니트로글리세린 성분이 폭발물 TNT 성분이랑 같은 거거든. 그래서 정말 요만한데 그걸 꿀떡 삼키기도 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간을 통과해. 간을 통과하면서 불활성화 돼버리면서 응급 효과를 낼 수 없다. 자, 그래서 나이트로글리세린은 요거 협심증 치료제로 많이 사용하죠. 협심증의 응급으로 약간 심장이 이제 약간 뭉근하게 아파올 때 그때 응급으로 혀 밑에 넣으라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나이트로글리세린은 경구 투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 거냐면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시면 설하정 하나 보여? 혀 밑에 넣는 형태예요. 혀 밑으로 넣어서요. 혀 밑으로 넣을 거라서
모세혈관으로 확장돼서 직접 들어간다 얘기하지. 초회 대사, 간에 의한 대사를 회피할 수 있어서 아까 우리 나이트로글리세린 간에서 90%가 불활성화된대. 그런 거 없앨 수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좋냐면 효과가 빨라. 바로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응급약으로 사용한다. 나이트로글리세린 협심증약은 설하정으로 사용해. 그리고 아까 위산에 의해서 분해될 수 있다 했잖아. 이중정 하나 볼까? 외층 빠르게 막 나오고 그 외층이 먼저 분해가 되고 안쪽 층은 조금 더 속도를 다르게 할 거거든요. 그럼 안쪽 층에 있는 약물은 위를 지나서 소장에서 분해되면서 거기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파자임 이중정 하나 보이시는데 파자임 엔자임 느낌 나지? 그래서 소화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위에서 한번 분해되면서 거기서 좀 소화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장으로 가가지고 내층 장으로 가가지고 장에서 작용하도록 하는 거고. 장용 정도 하나 보자. 위를 혹시라도 속쓰림 유발할 수도 있거든. 위를 자극하거나 위에서 불활성화되는 약물은 겉에다 코팅해요. 그러면 꿀떡 먹었을 때 위에서 위산이 코팅 부분만 파괴하거든. 그럼 그 약 그대로 소장까지 가가지고 장에서 작용하도록 만든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변비약이다. 둘코라스 S 장용정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 위 하나 보시면 서방정 하나 보이시죠? 약간 다른 개념인데 천천히 방출되도록 하는 거. 대표적으로 타이레놀 ER 서방정이 하나 있다. 타이레놀 되게 좋은데 간독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그 용량에 따라서 몇 알 이상 못 먹게 만들어 있어. 예전에는 포장이 하루 용량치보다 더 많이 포장돼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통 안에 들어있는 거 다 먹는 거지, 아플 때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한 판이요. 한 판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최대 용량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상 먹지 말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간독성, 간에 약간 독성을 준다라는 특징이 있긴 하다. 보통 서방정이나 이중정이나 장용정은 절단해서 하지 않아요. 약들 중에 뭐 40ml 약이 있는데 뭐 인대놀 40ml인데 내가 20ml가 주고 싶은 거지. 그럼 반알 주세요 하고 처방 나올 때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반알 자르면 안 돼요. 그럼 안에 있는 것들 내부가 빨리 붕괴되고 내부가 내층은 나중에 소장가에서 대장가 작용해야 되는데 빨리 나오고 장용적 마찬가지야. 내부가 노출됐으니까 위에서 불활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단해서 복용하지 않아. 그리고 약 먹을 때 씹어 먹으면 안 돼요. 아주 가끔 정말 씹어서 드시는 분이 있고 아주 가끔 의사쌤 반티로 반알로 내시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얘기를 해. 이거는 그게 안 되는 약이라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점 하나 하죠. 저렇게 불활성화 되는 경우가 있음. 특히 간에서 첫 번째로 대사돼가지고 불활성화되는 거 우리가 뭐라 하냐면 초회통과 대사라 부른다. 자, 경구토 두 번째. 혹시라도 속쓰림 유발할 수 있지. 위장자극. 자, 10번 하나 하자. 질환이나 위장 내용물에 따라서 약물 흡수 정도가 달라지니까 작용 반응이 일정치 않은. 예를 들어 페니실린치는 산에 의해서 하게 된다. 산에 약해요. 위내에 음식물이 존재할 경우 약효가 감소됨. 음식물 먹으면 위산 나와. 그 위산이 페니실린 분해해가지고 작용을 안 하거든. 그래서 페니실린은 어떻게 복용할 거냐면 그 공복에 복용해요. 우리가 공복은 보통 식전이거나 또는 식후 2시간 얘기하거든. 약 중에 대부분은 식후 30분 복용하는데 크게 약 중에 음식하고 크게 상관없는 약들이 많은데 일부 약들은 음식하고 조금 관련이 있어. 그래서 음식하고 상관없는 약들은 그냥 식후 30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꾸 약 먹는 걸 까먹거든. 밥 먹는 건 안 잊어버리니까 밥 먹고 나서 약 먹어라. 그렇게 하면 약 복용이 조금 더 수능이 잘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후 30분 얘기하는데 특정한 약들은 식전에 드셔야 되는 약들이 있다. 이런 것처럼. 자, 앞에 위로 올라가자. 자, 이제 비경구 투여 하나 들어갈 거거든. 그 장점은 경구 반대야. 또한 바로 심장 들어가니까 약효가 빠르다는 거. 그 다음에 B번 아까 그 단점의 반대다. 위액, 장액, 간에 의한 불활성화 회피할 수 있음. 자, C번 위장 자극 없음. 위로 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 D번 약물 작용 발현이 경구2에서 비해서 일정하단다. 그 페니실린지는 음식물 임야에 따라서 약효가 작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다 얘기하는 거다. 그게 딱 반대예요. 자, 단점, 경구2의 장점을 반대로 바꾸시면 돼. 투여 방법 어렵고 혹시라도 주사하면 병원 가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병원 가서 병원비도 내야 되잖아. 가격이 비싸게 됨. 자, 종류 크게 직장 투여 이거 좌약이거든요. 좌약 같은 것들. 뭐 맛이 별로거나 자꾸 토해. 그럴 때 직장으로 좌약 많이 넣어준다 또는 애기들. 그리고 혼수 상태일 때 어쩔 수 없으니까 주사해도 되고 응급일 때 직장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제일 기본적인 비경구는 주사야. 장점, 아까 혼수 상태, 응급시 사용 가능. 그 다음에 주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내가 바로 넣어주니까 빨리 작용하는 거야. 속효성이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아플 수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멸균이 제대로 안 됐으면 염증 유발 가능성이 있기는 하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주사바늘 그거 아끼겠다고 일회용 안 쓰고 뭐 여러 번 쓰다가 세균 같은 게 옮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 크게 세 가지 얘기할게요. 자, 정맥주사, 근육주사, 피하주사. 정맥주사, 인트라비너스를 얘기하는데 정맥주사 많이 봤을 거야. 저는 그 헌혈하기 때문에 여기 탁탁 때려가지고 정맥 막 튀어나오게 하잖아. 그런 다음에 그 혈관에다가 샥 꽂아주죠. 링겔 같은 것도 혈관에 꽂아주잖아요. 그죠? 그게 정맥주사다.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바로 작용할 거야. 그래서 제일 빨라요. 속효성. 자, 고농도의 약물을 혈장과 조직에 빠르게 작용할 수 있다. 근데 대신에 너무 빨라지면 주입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혈중 농도 갑자기 너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주입 속도는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뭐 있냐면 근육이다. 근육 상대적으로 이제 감각신경이 적으니까 엉덩이 같은데 통증이 조금 덜 하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근육 쪽에서 서서히 방출되니까 특징이 지속 효과를 나타내요. 조금 더 지속적으로 작용함. 피하는 피부 밑에다가 주사하는 거예요. 뭐 약간 이것도 역시 얇은 층에 주사하기 때문에 근육하고 거의 비슷한 성질을 가지거든. 우리가 의학 용어에서 경구는 피요라고 보통 얘기한다. 그래서 처방에 피요로 투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주사는 그 정맥은 인트라비너스라서 IV로 하겠습니다. 근육 인트라머스큘러 IM으로 하겠습니다. 피하 SC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SC는 뭐 셀트리온, 램시마 SC 이런 게 있거든. 램시마라는 항암제인데 그 램시마 그 자가면역 질환제요. 죄송해요. 그 형태가 그 주사를 맞는 건데 피하 주사로 해서 얇게 이렇게 주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램시마 SC 이렇게 약자를 쓰거든요. 요거는 거의 IM이랑 비슷해요. 지속적으로 작용하게 됨. 그래서 주사 형태 하나 있음. 그리고 흡입하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뭐 패치 같은 거, 파스 같은 거 있을 거고 코에다가 뿌리는 것도 있어요. 비염 때. 자, 넘어갈게요. 뒷장. 자, 그래서 투여했음. 이제 흡수하자. 투여 부위에서 약물로 혈류로 약물이 수송되는 거 그게 흡수고 약물의 흡수 속도는 투여 경로에 따라 다르단다. 아까 주사가 훨씬 더 빠르다 했잖아. 경구보다. 그래서 투여 경로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 제일 먼저 우선은 위장관으로 약물 수송. 능동 수송 이제 흡수할 때 얘기하는 거다. 능동 수송인 것도 있어. 운반체 사용해서. 자, 근데 일반적인 건 뭐냐면 수동이에요. 요게 일반적이야. 당연히 세포막 통과해야 되니까 소수성이거나 그 다음에 이게 대부분의 약은 사실 약산과 약염기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온화된 형태가 많은데 그 이온화되면 하전 가지고 비이온화가 상대적으로 소수성이야. 그래서 혹시라도 약산 약염기의 약물이라면 비이온화 형태가 세포막을 쉽게 통과할 거야.
그래서 확산으로 흡수될 거다. 대표적으로 아스피린이 확산으로 흡수가 되거든요. 그거 하나 들어갈게. 밑에 이온화 약물에 대해서 흡수 하나만 하자. 자, 2번 이온화 약물 흡수에 대한 pH 영향 하나 보실 건데요. 자, 이온화 약산성 약물 해리하겠죠. 아스피린이야. H를 가지고 있는 아스피린. 그 다음에 해리한. 마이너스 하전 아스피린. 그 다음 이온화 약염기 약물 퀴닌. 내가 지금 양성자 가지고 있는 형태. 양성자 해리에서 비이온화 퀴닌. 그래서 이런 형태인데 얘네가 흡수 형태가 약산성 약물은 주변 용액이 산성일수록 약염기성 약물은 주변이 염기성일수록 그럴수록 비이온형 약물의 비율이 증가하거든요. 이온형보다 비이온형이 훨씬 더 소수성을 띠지 상대적으로. 그래서 흡수가 촉진돼요. 이거는 MD에서도 나왔고 면접에서도 많이 나오고 맨날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그 위에다 하나 할게요. 그냥 끼리끼리 흡수된다 얘기를 하거든. 약산성은 산성일 때 흡수 잘 되고 약산성 이온화 약물 그 다음에 약염기성 이온화 약물은 염기성에서 흡수 잘 되고. 자, 그럼 이제 약산성 약물 하나만 할게. 자, 약산성 약물은 끼리끼리 흡수될 거면 위하고 소장 얘기해. 대표적으로. 자, 두 가지 얘기할 건데 산성 위치가 어디냐면 위야. 그래서 위에서 훨씬 흡수가 잘 돼요. 바비추레이트, 진정제, 수면제, 항전간제 약간 다운시키는 건데 AT로 끝났으니까 산이겠다.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아스피린 하나 볼까? 아세틸살리실산, 우리 버드나무 껍질에서 살리실산을 얻어. 근데 이게 너무 산이 강해가지고 약간 위장장애가 많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냐면 아세틸기를 붙여. 그래서 아세틸살리실산을 만들었는데 어쨌거나 아세틸살리실산, 산이다. 약산성 약물이겠다. pKa는 3.5 정도 된대요. 그 대표적으로 수동 확산하는 녀석인데 두 군데 장소를 하나 볼 거야. 한 군데는 위랑 한 군데는 소장. 핸델셀스바스자. 자, 위는 이 pKa 3.5 로그 3분의 염기로 잡을 거다. 소장은 8. 그 다음에 3분의 염기. 자, 그럴 때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 흡수형은 요 형이야. 흡수되는 거는 이게 많아야 흡수가 되는 형이거든. 비이온형이 상대적 소수성이 강하니까 요게 많아야 돼요. 그러면 10에 1.5, 10에 0 하면 되겠고 10에 0, 10에 4.5네. 어디에 그 비율적으로 HA가 더 많냐면 훨씬 HA가 많은 곳이 위가 돼. 이게 상대적으로 위에서 비이온형이 훨씬 더 많지. 이게 흡수형이죠. 얘는 보시면 이온형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약산성 약물인 살리실산, 아스피린은 바이엘에서는 아스피린이라 부르고 또 어디더라? 보령에서는 아스트릭스라 불러요. 그래서 이건 상품명. 이건 죄송하다. 성분명, 상품명. 그래서 약은 제약회사마다 같은 성분명을 두고 여러 상품명을 써. 그래서 아스피린, 아스트릭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만 더 볼까? 만약에 더더더더 산성이 돼볼까? 혹시 얘가 1이 됐다 치자. 이거 1이 되면 요거 2.5가 되거든요. 훨씬 더 흡수형이 많아져요. 그래서 끼리끼리 흡수되는데 산성이면 산성일수록 더 흡수가 잘 됨. 아래쪽 내려올까? 자, 문제 하나 풀자. 위에 pH가 낮을수록 위에서 했어. 끼리끼리 흡수되는데 산이면 산일수록 흡수 증가해요. 자, 2번. 아스피린을 레몬 주스와 같이 마실 경우에 아스피린의 흡수를 증가시킬 수 있게 이제 더 산성으로 만드는 거. MD 문제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죠. 물론 이렇게 먹으면 위는 작살 나겠지만 여긴 지금 흡수만 얘기하는 거.
자, 그래서 아스피린 알아두자. 매번 나왔던 거고,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약대 들어가시면, 약 염기성 약물 하나 보이시는데, 역시 헬스박 쓰시면, 비이온형이 훨씬 많은 게 어디냐면 소장이요. 끼리끼리니까. 그래서 pH가 더 큰 소장에서 흡수가 잘 돼. 그 퀴닌은 키나피라는 거에서 얻거든요. 이거는 항말라리아 약이에요. 그 다음에 뭐 키나 또는 신코나, 키나라 하셔도 되고 신코나라고 부르는데 이 키나 나무 껍질이요. 그래서 뭐 키나피, 신코나피 이렇게 불러줘요. 우리가 생물 다양성 유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야. 꽤 많은 약물들이 이렇게 천연물에서 많이 얻어지거든. 그래서 어떤 생명체가 사라지면 그 약도 못 만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에페드린은 약간 이거 마황에서 얻는 건데 기침. 마황이라는 곳에서 얻은 것 중에 하나다. 대표적으로 약 염기성 약물 중에 하나예요. 그 CF 하나 할까? 우리 알코올, 에탄올 있죠. 에탄올은 이렇게 이온화되는 형태는 아니야.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세포막을 확산해서 수동 확산되거든요. 사실 거의 이온화되진 않아요. 둘 다 위에서 흡수되고 그 다음에 죄송하다. 둘 다란다. 약물처럼 위와 소장 둘 다 흡수돼. 근데 이 녀석 이온화 안 되는 형태인데 위에서 한 20% 흡수되고요. 소장에서 80% 흡수된다. 술 같은 경우에. 이거 뭘까? 어차피 세포막 통과하는 건데 소장이 표면적이 넓잖아.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약대 들어가시면 아스피린 흡수 진짜 많이 하거든. 근데 옛날에 어떤 쌤이 이제 저 아스피린을 이런 걸로 접근하셔가지고 소장에서 흡수가 더 잘 되는 얘기하셨는데 이거 기본적으로 약대에서 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고 신기하게 사이토크롬 P450이랑 요거 약대 교수님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 봐둘게요. 자, 넘어갈게요. 분포는 그렇구나 넘어갈 거다. 자, 약물에게 혈류를 떠나서 간질에게나 조직 세포로 들어가는 거 얘기를 해. 자, 1번 약물 분포의 영양 주는 요인 그렇구나 하고 풀 거야. 자, 기억, 혈류, 기관 및 조직으로 하는 피가 많을수록 당연히 조직에 전달되는 약물량 많겠지. 당연한 거. 자, 모세혈관 투과성. 그 약이 소수성이냐 또는 혹시라도 전하를 띄거나 소수성이면 간단해. 내피세포 막 쉽게 통과해서 이동할 거야. 자, 그런데 B번 전화 띄면 세포막 통과 못 하잖아. 그래서 둘째 줄 내피세포 사이에 틈이 있죠. 그걸 통과하거나 또는 그거 안 되면 운반체 통해서 이동해야 해요. 밑에 문제 하나 보이는데 연결하라는 거거든요. 자, 분자량이 작은데 이게 친수성이야. 혈관에서 여기 내피세포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간질액 그리고 옆에 세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분자량이 작은데 친수성이래. 작으면 요거 통과해서 나갈 수 있거든. 나갔는데 튕겨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분자량이 작고 친수성인 녀석은 세포까지는 통과하기 힘들 거야. 자, 분자량이 크대. 자, 분자량이 크면 이거 밖에 못 나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다. 보통 분자량이 큰 것들 중에서 그 소수성인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친수성, 극성인 거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 연결이 되고요. 마지막 분자량이 작고 통과하고 소수성이래. 그럼 슝 이동하는 거죠. 요거는 별거 아니에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밑에 하나 보자. 혈장 단백질과 결합하는데 약물들 그 혈액 안에서 운반체랑 결합하는데 혈장 단백질 뭐 있지? 세 가지. 알부민 많은 순으로 해서 적은 순으로. 알부민, 글로불린. 그 다음에 하나 더.
피브리노겐. 이 결합하는 거 사실 대부분은 알부민이에요. 그래서 알부민이 메이저고 그 다음에 일부는 글로불린하고 예전에 편입 문제 중에 그 헤모글로빈 여러분 헤모글로빈 그 무슨 폴리펩타이드로 구성되지? 알파 베타 글로빈이죠. 헤모글로빈은 알파 베타 글로불린 프로테인으로 구성된다. 그런 문제 하나 있었거든. 처음 봤을 땐 진짜 답이 안 보였어. 어라? 어딨지? 막 했었는데 교수님 내시고 얼마나 즐거워하셨겠냐, 그지? 깜빡 속아 넘어가겠지 막 이러셨겠죠, 그죠? 그래서 글로불린 아니고 글로빈이지. 예전에 편입 문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예요. 자, 뒤에다가 들어가자. 자, 약물들 저런 혈장 단백질 우리 언제 하셨냐면 내분비계에서 호르몬 할 때 했었는데 호르몬들 혈장 단백질하고 결합되어 있다가 결합된 게 있고 결합 안 된 게 있거든. 근데 작용하는 건 결합 안 된 게 작용해요. 그러다가 결합 안 된 게 작용하고 대사돼서 불활성화되면 알부민에서 떨어져 나와. 그래서 이 녀석을 뭐라 하냐면 우리가 약물 저장고라 부른다. 아이고. 자, 위에 하나 볼까? A번 그냥 잘 읽어볼게요. 혈액으로 유입된 약물은 혈장 단백질과 가역적으로 결합하며 약물은 혈장 단백질과 다양한 친화성으로 결합한다. 당연하지. 어떤 약물하고 A 약물, B 약물, 알부민 친화도 다를 수 있을 거야. 그죠? 자, B번. 이거는 호르몬 할 때 했던 거랑 똑같아. 자, 결합된 약물은 비결합 자유약물과 평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약물 저장고로 기능할 거야. 그 밑에 하나 읽을게요. 자유약물이 배설되거나 대사되어서 체내 농도가 감소된대. 그럼 뭐하지? 알부민에서 분리돼서 작용할 거야. 자, C번 하나 들어가자. 단백질 결합된 약물이야. 그러면 단백질은 여과가 안 돼. 그래서 당연히 사구체 여과 안 돼요. 자, 그래서 계속 몸 안에 있으니까 오래 작용하잖아. 반감기 연장시키는 효과를 나타내. 이거는 핵생에서 내분비계 할 때랑 같은 거야. 자, D번도 하나 할까? 결합약물, 혈장 단백질에 대한 약물 경쟁도 있대. 혈장 단백질과 보다 더 잘 결합한 약물은 이미 혈장 단백질 결합된 약물을 유리시킴. 이런 것들 우리 경쟁 치환 할 때 많이 하셨어요. 그죠? 네, 내가 훨씬 더 친하면 내가 붙고 쟤 떨어뜨리는 거지. 대표적인 경쟁 치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약물학 책에서 하나 가져왔는데 자, 밑에 하나 할게요. 살리실사는 빌리루빈 뭔데? 담즙 색소. 자, 살리실사는 빌리루빈보다 알부민에 더 강하게 결합한데 글쿤. 자, 빌리루빈이 투여된 상태래. 그런 상태에서 살리실산 투여하는데 그럼 어떡하냐? 알부민에 빌리루빈 살리실산 오면서 튕겨 나오겠죠. 아이고. 여기에 빌리루빈이 붙어 있었는데 너 슝 날라가지. 그리고 누가 붙냐? 살리실산이 붙는 거죠. 그러고는 살리실산이 붙는 거야. 예, 이게 훨씬 더 친하다 했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투여해. 그럼 혈중 빌리루빈의 농도는 어떻게 되냐? 증가되겠다. 갑자기 슝 나오면서 근데 단 이거 하나 빠진 게 혈중 자유 빌리루빈 농도 얘기를 할 거예요. 혈중 자유 빌리루빈 빌리루빈 빌리루빈의 농도는 증가될 거야. 그래서 아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야 저 증가된 거 충분히 대사하고 이제 내보내지만 아기들은 저런 것 때문에 빌리루빈 색깔이 누리띵띵한 그 오줌색 똥색이잖아요. 그래서 아기들은 이런 경우에 이제 대사를 제대로 못하고 내보내를 제대로 못하니까 황달에 걸리기도 해. 그래서 신생아 황달 얘기 나올 때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분포는 됐어. 그냥 넘어가세요. 자, 이제 대사 하나 들어가야 돼. 이제 약대 들어가시면 맨날 하는 게 독성학이야.
자, 첫 번째 용어 하나 할까? 제노바이오틱스라는 말이 하나 있어요. 외래 물질. 그 제노가 내 거 아니란 얘기거든요. 외래 물질이다. 외래 물질은 반드시 내 몸에서 내보내야 해. 근데 아까 설명했다시피 우리 몸은 지용성이야. 세포막이 지질이라서 인지지중증 기본이죠. 그래서 내보내려면 친수성을 높여야 보다 극성이 크고 수용성이 큰 물질 같은 말이지. 그래서 그걸로 변환시키면서 내보낼 거예요. 흔히 이 대사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해독이라 불러. 5번에 해독 하나 보여. 흔히 요 형태 해독이라 부르긴 하거든요. 자, 대사 여러 군데서 일어나긴 해요. 우리 몸에서 대사되는 장소는 많은데 제일 대표적인 대사 기관이 어디냐면 간이죠. 질문, 그 간에 해독과 관련된 세포 소기관 대표적인 거. 뭐 있지? 우선 대표적인 거 SER. 사실 메이저는 SER이다. 그 다음에 우리 세포할 때 또 뭐 했는데 포옥시즘도 해독작용 산화를 통해 가지고 산화 과정 통해서 뭐 알코올 해독에 관여함 그런 거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간 온리는 아니다. 약대 가시면 소장에서 일어나는 대사 뭐 여러 가지 배우시거든요. 근데 주로 간에서 일어나게 돼요. 자, 종류 하나 이제 들어갈 거야. 그 약물은 일반적으로 소수성이 강하다 해서 소수성 기준을 적어놨어요. 비이온화 약물 소수성 그렇게 잡아놨다. 우선 제일 먼저 일상이라는 페이지 1에서 대사가 돼. 조금 바꿔 조금 친수성 높인다. 산화환원 가수분해 통해서 친수성을 조금 높여. 근데 어떤 약은 우와 이만큼 높여도 충분히 배설이 돼. 근데 어떤 약은 부족해. 그럼 어디로 가냐면 이상이라는 데 가거든요. 이상인데 가는데 그 우리가 컨주게이션 결합을 그냥 한자로 포합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이상 반응을 포합 반응이라 부르고 아예 이렇게 해봤는데 안 돼. 그래서 아예 친수성 높은 물질을 꽉 붙여버리거든. 아미노산, 생체 pH에서 아미노산 생각하시면 그 아미노기, 그 다음에 카르복실기. 여기 벌써 이미 하전 2개나 있어. 그리고 수소랑 알기죠. 물론 중심에 이건 뭐냐면 중심 탄소가 돼야 되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친수성 높은 물질을 퀵 붙여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컨주게이션 반응, 포합 반응이라 불러요. 이거는 친수성을 확실히 더 높여줄 거야. 밑에 나올 거라서. 그러면 이제 얼추 물질들 충분한 극성을 띄워가지고 배설이 된다. 근데 이제 약물들 중에요. 꼭 일상 가고 이상 가는 그런 건 아니고 워낙에 예외는 많지 항상. 어떤 애들은 바로 이상 돼서 이렇게 배설되기도 하고 어떤 녀석들은 이상 갔다가 일상으로 오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상에서 이상 배설인데 예외는 되게 많다. 그다음 우리가 보통은 요 녀석이 대사되면서 요런 얘기 하나거든. 일상에 되고 나서 활성화되는 약물도 있어요. 어떤 약물 중에 약으로 작용 안 하는데 일상에서 대사를 줬더니만 약물 효과를 나타내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물 효과를 나타내. 그래서 이제 작용을 해요. 열을 낮췄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내 몸에 배설시킬 때 이상에 가서 친수성 증가시키면서 나가기도 해. 요런 형태가 뭐냐면 프로드럭 형태를 넣었을 때 얘기하거든. 요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약의 전 단계를 하나 넣어줘가지고 일상에서 대사된 다음에 진짜 약효가 나서 저렇게 작용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요거 그냥 그 케이스 하나 얘기하려는 거.
그다음 어떤 녀석들은 일상 끝나고 바로 그냥 극성 충분해져서 불활성화되면서 바로 아웃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거 표현하려는 거야. 자, 그래서 크게 우리는 일반적인 걸로 볼 거거든. 그래서 요렇게 들어갈 거야.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꽤 많은 뮤타젠들이 원래는 되게 안정했는데 이거 뮤타젠도 되겠다. 안정했는데 대사 받고 나서 막 돌연변이성이 증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건 밑에서 언급할게요. 자, 우선 크게 페이지 1, 페이지 2. 아까 임상 실험할 때도 1상, 2상 얘기를 했었지. 자, 우선은 약물을 친수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OH나 아미노기 등의 기능기를 도입하거나 또는 절단해서 노출하거나 그런 것 중에 하나다. 자, 2번 하나 읽을게요. B번. 아까 언급했어. 일상 대사체가 충분히 친수성이면 아웃.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상 갔다가 아웃. 그 얘기 하는 거고. 일상에서 되게 중요한 효소가 그 유명한 사이토크롬 P450이죠. 질문. 어디에 많지? 기관. 간. 소기관은 SER. 그래서 간에 SER에 많아. 대표적인 해독 효소다. 대사 요소. 자, 저 녀석은 사실 일산소 첨가 반응하기 때문에 산화 많이 하고 기타 나중에 가시면 사이토크롬 P450 아닌 효소들 또 배우세요. 약물마다 저게 다 달라가지고 그게 하필 약사고시 나오거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누구는 사이토크롬 P450이네, 누구는 페록시데이스가 작용하네, 그런 거 배우셔야 돼. 그래서 크게 일상은 산화, 환원, 가수분해에 의해서 친수성을 조금 높인 것 중에 하나요. 일상에 관련되는 CYP450 하나 들어갈게요. 오른쪽 들어갈게. 자, CYP450 첫째 줄 주로 간과 위장관, 그 위장에도 존재하긴 하는데 우리 메이저 어디로 보냐면 간으로 본다. 간에 SER이잖아. 그럼 위장관에도 SER이에요. 네, 메이저 장소가 간이야. 그래서 우리 항상 간만 얘기하긴 하거든. 그다음 메이저 해독 장소가 간이라서 간만 많이 얘기하죠. 우리 ER을 뭐라 하냐면 마이크로좀이라 부르지. 그래서 마이크로조말 믹스드 펑션 옥시데이스 이렇게 부르는데 약대에서 이렇게 부르긴 해요. 저게 왜 믹스드 펑션이냐면 그 약물은 산화시키고 그 다음에 산소는 환원시키잖아. 산화 환원 반응 내게 한다고. 그래서 믹스드 펑션이라 부르긴 해. 용어만 알아둘게요. 마이크로조말 이런 말 쓰긴 하거든. 우리 사실은 그냥 그 책에는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저희 사이토크롬 P450은 옥시데이스 그렇게 부르긴 해. 자, 드럭 하나 본다. 자, 드럭. 산소에 특히 이 녀석은 이제 NADPH를 사용하거든요. NADPH만 쓰셔도 되고 사실 저 녀석은 그 주변 양성자랑 같이 다녀요. 정식은 사실 NADPH 플러스 H 플러스인데 이거 생략 많이 하지. 저 NADPH인데 질문이다. 우리 NADPH 합성하는 대사 경로 혹시 기억나나? PPP지. 펜토스 포스페이트 패스웨이, 그죠? PPP에서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저 PPP가 일어나는 장소는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저 NADPH 가지고 이렇게 해독작용에도 관여하고 특히 NADPH 글루타치온 환원의 형태를 산화 형태를 환원 형태로 바꿔서 H2O2 무독화에도 관여했어. 그래서 해독작용에도 관여하고 또 뭐 있었냐? 지방산 생합성. 이렇게 무독화할 때 글루타치온이 대표적인 항산화제죠. 이게 환원형이었다가 산화형으로 바뀌어. 이게 산화형으로 바뀌거든요. 그때 다시 이거 돌려보내야 돼.
돌려보내야지만 대기 탈 수 있거든. 그때 환원력 주는 게 누구냐면 NADPH가 환원력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 있었냐면 지방산 패티 엑시드 생합성 할 때. 패티 엑시드 생합성의 장소는 세포질에서 탄소 몇 개까지? 어디까지? 맥시멈. 2개씩 붙여 나가잖아. 그죠? 맥시멈 16땡땡 제로까지. 16땡땡 제로 이름은 팔미트산. 자, 됐어. 위로 올라갈게요. 자, 그래서 요거 사실 어떻게 할 거냐면 산소 하나 붙여 엄밀하게. 옆에 이렇게 하나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산소 첨가 반응이라 불러요. 그래서 산소 쓰는 거 얘기할 때 산소 쓰는 세 군데 크게 장소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SER, 그리고 포옥시점. 포옥시점도 산화하는 과정 때문에 산소 쓰거든. 크게 우리가 MTSER 포옥시점을 산소 쓰는 세포 소기관으로 얘기를 해. 근데 물론 메이저 누구지? 산소 쓰는 메이저 미토콘드리아죠. 자, 이거 사이토크롬이야. 이게 약간 지금 바뀌어가지고 자꾸 헷갈려. 사이토크롬 P450이라서요. 그 사이토크롬은 안에 뭐 있지? 햄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은 대표적인 햄을 가지는 프로테인이다. 햄은 단백질 아니고 햄을 가지고 있는 프로테인. 자, 이런 첫 번째 하나 볼게. CO랑 결합하면 되게 특징적으로 450나노미터 최대 흡광을 나타내. 그래서 사이토크롬 P450이라 불러요. 자, 많은 내 몸에 있는 것도 대사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약물 대사에 거의 걸쳐 있거든. 그래서 약대 들어가시면 사이토크롬 P450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나. 자, 게다가 아이소자임이 되게 많아. 이거 진짜 나중에 골치 아파요. 아이소자임 이렇게 부르거든. 사이토크롬 P450, 2C9, 3AF 이렇게 불러줄 건데 약물학 들어가시면 저 각각의 약들이 각각의 아이소자임에 의해서 대사돼. 그거 다 외워줘야 돼. 막 머리 터지거든요. 게다가 어떤 약물은 아이소자임의 합성을 유도하거나 또는 억제하기도 해. 또 그거 외워주셔야 돼. 이것 때문에 약물 투여량이 달라지거든. 그 약 먹을 때 옛날에는 사실 우리가 자몽 주스를 잘 안 먹어서 자몽 주스 얘기를 잘 안 했었는데요. 갑자기 자몽 주스를 많이 먹기 시작해가지고 웬만해서는 약 먹을 때 자몽 주스 먹지 말라고 한다. 자몽 주스가 사이토크롬 P450 특정 아이소자임을 발현을 억제해. 효소가 안 나와. 그럼 내가 먹은 약이 혹시라도 이 녀석에 의해서 대사되는 예를 들어 다이아제팜 할까? 다이아제팜 항전간제로 많이 사용해요. 간질. 그런 걸 쓰는데 내가 지금 막 간질 막 이렇게 막 흥분하고 있는 상태야. 막 근데 하필이면 내가 자몽 주스 먹은 상태에서 내가 지금 응급으로 다이아제팜을 먹었거든요. 그러면 얘가 작용하고 나서 사라져야 되는데 자꾸 이 효소가 안 나와. 그러니까 얘가 계속 작용하는 거지. 작용 지속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다가 내가 그것도 모르고 약 먹을 시간 됐다 또 먹어버리면 몸 안에 나가지 않은 약이 있는데 또 먹어서 혈중량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약 먹을 때 사실 뭐 이 녀석을 억제하고 이 녀석이 얘에 대사되니까 먹으라 하는데 그냥 골치 아프니까 약 드실 땐 자몽 주스 드시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케토코나졸은 그 대표적인 항진균제다. 케토코나졸, 이트라코나졸, 그 막 곰팡이 무좀 그런 거에 많이 쓰거든요. 네, 요즘엔 잘 없긴 한데 그 비듬균 있죠. 머리 비듬 아나 여러분은? 머리 이렇게 허옇게 떡떡 떨어지는 각질 떨어지는 같은 거. 그 비듬균이 곰팡이야. 그 균이 균류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옛날에 이제 막 이렇게 이트라코나졸 같은 거 막 샴푸도 있고 케토코나졸 샴푸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거 사용했었어. 대표적으로 항진균제예요. 요거는. 우리 동물은 세포막에 콜레스테롤 가지고 식물은 파이토스테롤, 균류는 에고스테롤. 항진균제고 저 녀석은 에고스테롤을 합성을 막아요. 저거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케토코나졸, 이트라코나졸 이런 형태 있거든. 근데 저것도 나중에 약대 들어가서 진짜 배우셔야 돼요. 배우시고 외우셔야 되고 약물 저게 이제 약물 상호작용 금기거든. 그래서 다이아제팜 복용할 사람한테는 이런 약, 이런 케토코나졸 같은 거 처방 못하도록 찾는 거야. 근데 다행히 요즘에는 컴퓨터가 좋아가지고 그걸 바로바로 찾아주긴 해. 옛날에는 진짜 저희 다 외웠어요. 하지만 약사고 치려면 또 다 외워야 되지. 페니토인도 사실 뭐 약 알라는 얘기는 아니야. 제가 이 내용들을 약물학 책에서 가져와가지고 약들이 좀 많긴 하거든. 다이아제팜, 페니토인 전부 다 항정간제예요. 자, 투시나인에서 대사되는데 페노바비탈, 바비츄레이트 계열이라서 다운시키는 거. 수면제, 뭐 진정제, 항정간제 다 다운시키는 그런 걸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안정제 이런 거 쓰거든요. 하필 이 녀석은 유도제, 약간 반대긴 하죠. 효소가 증가해. 자, 하필 페노바비탈 유도제랑 페니토인을 병용 투여했대요. 효소량이 늘어났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효소량이 늘어났어. 지금 당장 요거 하기 그러면 우선 여러분 끄시고요, 화면. 요거 하나 풀고 나서 저랑 해요. 지금 온라인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바로 안 하고 그냥 꺼서 해. 자, 나는 그냥 바로 들어갈게. 자, 그러면 효소 늘어났어. 에이씨. 오늘 아침에 리모컨이 고장나가지고 위치 자리를 바꿨더니만 헷갈려 죽겠어. 자, 페노바비탈과 병용2했는데 효소가 늘었어. 그럼 이 효소가 페니토인 두두두두 분해하겠다. 그래서 효력은 감소하고. 에라, 분해됐으니까 혈중농도 감소하고. 내가 줬을 때 혈중농도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별로 없어. 그러면 더 많이 줘야겠죠. 그죠? 한 알 먹던 거 두 알 먹고 이래야 되잖아. 투여 용량은 증가시키고. 또 상황 봐가면서 원래 하루 아침 저녁으로 복용했는데 점심에도 더 먹어야겠다. 그죠? 어쩔 수 없잖아. 투여 횟수는 증가시켜야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 하나 있어. 지금 위에서 아까 유도제 얘기하는 게 캠벨에 나와요. 제가 줄거놓은 거 한번 읽어주세요. 자, 저는 요거 들어갈게. 자, 이상 아까 뭐라 했냐면 컨주게이션 반응이야. 컨주게이션 우리가 포합 반응이라 부른다. 더 극성화할 거야. 뭐 글루큐로나이드, 설페이트, 아세틸레이트, 아미노산, 글루타치온 대표적인 항산화제 많이 쓰는 거야. 그죠? 사실 제일 일반적인 해요. 글루큐로나이드 많이 붙여요. 글루타치온 요즘에 많이 먹잖아. 그죠? 이거 트라이펩티드거든. 이게 이거 글씨글이에요. 글루탐산, 시스테인, 그 다음에 글리신. 시스테인, SH, 요게 우리가 환원작용하는 기능기로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결합되어 있는 트라이펩티드로 작용하고요. 대표적인 항산화제로 작용하죠. 그죠? 자, 4번 하나 읽자. 아까 얘기했던 거야. 모든 약물이 일상에서 이상수로 대사되는 거 아님. 어떤 약물은 일상에서 이상으로 바로 유입되기도 하고 예외 있다는 건 알아두는 거지 그냥. 자, 그 다음 셋째 줄. 이상에서 일상으로 가기도 한데 얘 외우란 얘기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나 보려는 거야. 아이소니아지 대표적으로 결핵량이다. 결핵약으로 많이 쓰는 건데 이상에서 일상으로 가기도 한데 그렇군. 넘어가자. 자, 5번 아까 언급했어. 보통 해독이라 이야기는 하지만 약물이 생체 내에서 대사되었을 때 반드시 독성이 적은 물질로만 변화되는 건 아니래. 파라치오, 우리 파라치오 많이 봤어. 이거 뭐지? 유기인계 살충제, 농약이잖아. 농약인데 실제적으로 이 파라치온, 효소 누구 비가역적 저해했는데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스에 대해서 비가역 저해제죠. 유기인계 살충제. 곤충 죽이는 거야. 말 되게 어렵겠지만 결국 쉽게 얘기하면 농약이야. 그래서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스를 저해하는데 우리 거 말고 누구? 해충, 곤충 A. 우리 거 죽이면 큰 문제 생기죠. 저거 비가역적으로 저해한다. 그럼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스가 저해되면 아세틸콜린 지속시간이 증가해.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근수축 증가해. 계속 수축하다가 결국에는 마비가 일어나거든요.
예, 마비로 곤충 죽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저 파라치온인데 대사되면 더 강력하게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스를 저해하는 대사체가 된대요. 그렇게 되는군.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대사다. 우리 첫 번째 시간은 다 요 내용 할 거야. 자, 뒷장 이제 마지막으로 끝낼 거야. 요거 하고 이제 시작. 내 몸에서 나가야 돼. 나가는 거 뇨로도 나가고 똥으로도 나가고 폐로도 나가고 땀으로도 나가고 심지어 요즘 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모유 수유하는 엄마들은 약 먹을 때 조심하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요배설이야. 그래서 일반적. 사구체, 여과, 재흡수, 재분비 얘기하는 거예요. 재분비 하자. 그리고 보통 재분비, 능동 재분비죠. 밑에 문제 하나 풀까? 프로베네시드와 뭐 통풍약을 좀 쓰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페니실린은 동일한 능동 수용체를 사용해서 세뇨관으로 분비되는데 내가 병용 투여할 거야, 두 개를. 자, 그랬을 때 페니실린의 신장 배설은 운반제 하나 놓고 페니실린이 나가고 있었는데 웬 프로베네시드라는 게 하나 더 들어와. 그럼 얘도 내보내야 되니까 당연히 이 녀석 나가는 거 감소될 거고. 그럼 혈중 농도는 증가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페니실린 내 몸에 오래 있으니까 효력 지속 시간이 증가될 수 있어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의사가 이걸 알아낸 거지. 그래서 예전에 이런 식으로 군인들한테 많이 줬다라고 얘기해. 그리고 페니실린 뇨가 있죠. 우리가 대사를 하긴 하는데 대사할 때 완벽하게 불활성화 되는 것도 있고요. 대사 이후에 친수성 증가했지만 여전히 약효를 가지는 경우도 있거든. 페니실린은 뇨로 나갔는데 거기 있는 페니실린이 아직까지 약효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약이 부족했던 거지.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페니실린 주사하고 그 환자의 오줌을 다른 이제 항생제 필요한 환자한테 군인들한테 주고 그랬었대요. 그 다음 또 이런 방식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래서 6번까지 풀고요. 밑에 7번하고 이건 다 불러드릴 건데 우선은 7번에 2번 옆에 써 조그맣게 8번에 1번 그 다음 9번에 2번 그리고 10번에 3번. 자, 다시 2, 1, 2, 3. 2, 1, 2, 3이고 지금 카메라 끄시고요. 문제 푼 다음에 혹시라도 모르겠다 싶은 것만 푸세요. 저는 지금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자, 다음 명제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하나 고르래. pKa4 약산성 이온화 약물 끼리끼리 흡수되는 거. 자, 그럴 때 pH 2의 위액에서 비하전 상태로 존재하니까 흡수가 잘 됐어요. 자, 이번 뭐 프로메사진, 요거 약 알칼리성이다, 그죠? pKa가 커. 그러면 pH 2보다 pH 7.4에서 더 이온화된대. 끼리끼리 흡수돼. 그러면 약 염기성 약물은 염기성에서 비이온화형이 덜 많아야 돼. 그래서 더 이온화가 아니라 덜 이온화가 돼야 돼요. 비이온형이 더 많아야 되지. 자, 3번 끼리끼리 흡수됨. 약 염기성 약물의 흡수는 위보다 장에서 신속하게 일어남. 자, 그 다음에 뇨의 산성화는 pKa8 약염기성 약물의 분비를 촉진하는데 요거 하나만 풀어볼게요. 자, 내가 뇨의 pH를 조절해가지고 그 약물의 배설을 촉진시킬 수 있어. 요네요, 아까 그 흡수에 대해서 반대 개념이다. 약산성 앞에서는 흡수 얘기했었고 지금은 이제 배설 얘기할 거야. 요거 지금 뭐냐면 세뇨관, 상피세포. 아스피린 하나 할게요. 아스피린 요런 형이랑 요런 형이 있죠. 두 가지 아스피린 형태가 있는데 얘 확산해서 들어가. 근데 요 녀석은 슝해서 요렇게 나가버리거든.
그래서 배설 개념에서는요. 요 형태 이온형이 배설이 많이 되지. 자, 그러면 끼리끼리 흡수된다 했어. 산성일수록 위가 산성일수록 흡수가 잘 된다 했어. 여기는 지금 요다, 원요 또는 요라 하시면 되죠. 세뇨가 아니니까. 그럼 반대로 해야겠다. 흡수야 산성일수록 흡수되겠지만 배설은 약산성 약물은 염기성일수록 배설. 반대로 하시면 되죠. 그러면 결국 약염기성 약물은 산성일수록 배설이 촉진되는 거지. 이거는 그냥 아까 흡수에 대해서 반대 개념으로 하시면 돼요. 장소는 물론 다르다. 아까 소장하고 위 얘기하는 거고 흡수는. 요거는 개념 뭐지? 약산성 약물의 배설이야. 배설이니까 쓰지는 않을게. 반대로 하시면 된다. 흡수 안 되면 배설이니까 산성이 아닐수록 약산성 약물은 염기성일수록 배설이 촉진될 거예요. 자, 5번 비이온화된 약물은 이온화된 약물보다 세포막 더 쉽게 통과하죠. 그 답은 2번 하셨어요. 자, 3번 하나 본다. 그 약대에서 그런 것도 있었거든. 문제 보기 중에 위장관의 pH 조절해서 흡수랑 그 다음에 오줌, 원료의 pH 조절해서 배설 촉진하는 거. 약간 반대 개념이지만 그래서 하나만 잡아두자. 흡수 하나 잡아둘게요. 근데 이렇게 문제 내는 것도 있어. 자, 8번 한 환자가 약물 A로 치료받고 있으며 이 약물은 알부민의 결합 수용력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투여됐는데 알부민이 결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투여하진 않았대. 뭐 알부민 100개면 약물 한 50개 넣었대요. 자, 이때 이보다 더 높은 알부민 친화성을 갖는 약물을 B를 넣었는데 결합 수용력의 100배 이상 용량으로 투여했대. 그래서 알부민 100개인데 훨씬 많이 넣었다는 거지. 그럼 경쟁 치열하겠다. 그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하나 고르래요. 자, A. 내가 A를 지금 알부민이랑 결합시켰는데 B가 와서 A를 슉 내보내. 자, A가 혈류에서 원래 알부민하고 이렇게 결합돼 있다가 A가 탈출하겠다. 그죠? B 때문에. 그럼 이 A 나중에 조직으로 이렇게 이동하겠다. 그죠? 자유 형태가 알부민이랑 결합되어 있으면 틈을 통과할 수 없는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통과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약물 A의 조직 내 농도가 증가할 거야. 답은 1번이요. 2번은 반대고. 자, 조직 농도가 증가했으니까 이 녀석이 퍼져 있는 분포가 증가해야 돼. 자, 4번. 뭐 약물 B를 넣었다 해서 약물 A의 알부민 결합 능력 증가하지 않아. 이거는 일정하죠. 자, 5번이다. 약물 A의 사구체 여과력의 감소. 원래 알부민하고 결합되어 있으면 여과 안 돼. 단백질 때문에. 그런데 자유 물질이 돼버리면 사구체 여과가 증가해 버리죠. 자, 8번의 답은 1번. 자, 9번 하나 들어가자. 글루큐론산. 아까 그 이상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글루큐로네이드, 글루큐로나이드 또는 글루큐로닉 엑시드 이렇게 불러주거든요. 영어 아까 글루크로나이드라 적혀 있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글루큐로닉 애시드라 부르기도 해요. 요거는 이상과 관련되는 거야. 그리고 일반적인 이상에서는 글루큐로나이드를 많이 붙여요. 자, 약물의 수용성 증가. 보통 해독이라서 이 형태가 이제 불활성화를 초래하는 거다. 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 이상 반응이야. 자, 4번 신생아 성인의 동일한 속도로 한다. 애기랑 우리랑 속도가 동일할 수가 없지. 그래서 틀렸고 사실 애기 때는 이상이 없기는 해요. 이건 당연히 동일할 수 없어. 그 다음 5번 사이토크롬 P450은 일상이었다. 관련 없음.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 자, 10번 PO 경구투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장 비용이 많이 든데 주사가 그나마 더 비싸잖아. 자, 2번 흡수 속도가 모든 양에서 일정한데 이런 거는 주사다. 주사가 일정하고 경구투여는 아까 뭐 산액에서 분해될 수도 있고 어떤 애 흡수 잘 될 수 있으니까 일정하지 않은. 그 다음에 어떤 약 중에 정말로 구토 유발한 약이 있어요. 먹으면 이상한 맛이 나면서 메폴민 같은 당뇨약은 꾸락꾸락 냄새 난다 하거든. 그래서 잘 못 먹기는 해. 그 막 오심이라 하지 구역질 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이 있음.
자, 4번. 주사와 같은 비경부보다 정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단다. 주사가 훨씬 더 정확해요. 왜냐면 초회 대사 효과를 패스하잖아. 간에서 대사 안 되니까 훨씬 더 정확하죠. 이건 아니고. 투약법 중에서 가장 안전성이 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먹은 거는 흡수 100%가 되기 힘들고 대사돼서 불활성화 되는데 독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나마 흡수율 100% 아니에요. 근데 정맥해봐. 정맥으로 샥 주사하면 흡수율 100%야. 바로 혈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1교시 하고요. 10분 쉬었다 들어갈게요.